커피 한 잔으로 기운을 차린 나는 헨리와 다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헨리가 말했다. 인간들은 이론적으로 이해한 새로운 개념을 일상에서 체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왜 그런지 아나요? 정신계는 감정계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 개념에 대한 느낌을 바꾸는 일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감정계보다 주파수가 더 낮은 물리계에서 행동을 바꾸는 일도 정신계의 일보다 느리게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당신이 녹초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의 정신체, 감정체, 육체가 서로 일치하는 상태가 되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일치되면 목표를 실현시키는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요. 괜찮은데요? 그럼 저는 일단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한 발은 갑판 위에 있고 다른 한 발은 선착장 바닥을 밟고 있는데 배가 이제 막 항해를 떠나려는 상황처럼 느껴져요. 저항하지 마세요. 긍정적 중립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 영역들이 일치하는 상태에 더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려줄까요? 네. 나는 밝게 대답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 두려움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사실 인간이 무의식적 상태로 지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두려움은 고통의 요체인 에고가 당신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만약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입이 떡 벌어질걸요? 하지만 에고는 당신이 그걸 깨닫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당신에게 바람을 넣어 하늘 높이 띄운 다음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고는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돼요. 당신을 높이 띄우면 띄울수록 아래로 더 세게 추락할 테니까요. 에고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당신이 분노, 색욕, 탐욕, 나태함, 거만함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기회를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긍정적 중립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에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고 에고는 점차 쪼그라들 거예요.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본 적도 있죠. 그런데도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여전히 내 몸은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예전에 실패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더 자주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요? 나는 헨리에게 물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대개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생각을 없애면 정신체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당신의 경우에는 긍정적 중립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감정체에 있던 두려움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문제는 그 두려움이 육체에 단단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포 기억 속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나만 그런가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라고 다를 것 없어요. 나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헨리가 대답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두려움은 육체 속의 세포 기억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지요. 당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몸의 지능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내가 물었다. 두려움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일부인데 몸의 엘리멘탈들은 모든 인간이 환상할 때마다 집단 무의식을 유전자 안에 프로그램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나는 헨리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인간들은 지구상에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두려움과 욕망에 이끌려 악의적인 생각들을 품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었고, 그 생각들은 더더욱 악의적인 행동을 낳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인간은 사랑과 애정과 용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은 에테르에 각인되는 에너지적 흔적을 남겼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에너지는 사람들의 생각을 먹고 자라나 더 강해지고 인류 전체의 정신체, 감정체, 육체의 에테르적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산염체가 되지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산염체가 자극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인류의 집단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에서 없애야만 하는 두려움의 산염체들은 전생에 만들어진 건가요?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그런 것들을 몇 개 만들기는 했죠. 비록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요. 헨리가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전생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정작 당신이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더라도 여전히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카르마, 다시 말해 우주의 사법제도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면 나는 이 카르마를 갚고 전생에 저질렀던 잘못을 바로잡았나요? 나는 희망을 가지고 물었다. 네. 그중 많은 카르마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정신적인 두려움이 대부분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일단 한번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다면 혼자만 벗어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과 조상,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두려움의 산염체들을 비울 수 있게 도와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불공평해 보이는데요. 자신의 산염체들을 직접 정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산염체들을 정화해야 한다는 당신의 말에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때로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데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인류는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어요. 인간이 환경에게 한 짓과 서로에게 한 짓들 때문에 인류의 집단 카르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거나 두려움 때문에 나서질 못하고 있죠. 사람들이 부정적인 산염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은 많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책을 써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법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상위 차원에서는 나도 그걸 잘 알겠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하위 차원의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끝없는 삶을 살면서 산염체를 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인정하자고요. 이미 익숙해진 현실을 포기하는 일과 텅 비어있는 미지의 공간을 향해 맨몸으로 뛰어드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를 거칠 수 있도록 보편지능이 에너지를 듬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단 무의식으로 전해지는 에너지도 커져서 오래된 산염체들을 정화할 수 있죠. 당신을 비롯한 사람들은 운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거나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인류라는 누에고치 속에서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을 보편지능과 동조하는 자기 완성을 이룬 존재로 변신시켜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내 마음에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인류는 깨어나고 있어요.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두려움의 생각을 정화하기 위해 참 긴 세월을 지나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해야 그런 생각을 비울 수 있을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에고는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인간이 나는 뭘 하든 부족하다거나 지금 별로 이룬 게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헨리가 대답했다. 당신이 세포 기억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정화하지 않으면 에고는 당신의 패턴을 활용해 감정적, 정신적 두려움이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잡초처럼 말이에요. 육체를 정화하는 것은 당신이 거쳐야 할 변화의 다음 단계예요. 지금까지 시도해온 방법도 효과가 없었는데 육체를 정화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나는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헨리에게 말했다.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대대손손 내려온 가족 각본이 당신의 문제 중 하나예요. 그 각본은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도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예요. 이런 각본은 당신을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당신의 에고가 당신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에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노력하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당신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집착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역할을 직시하고 놓아줘야 해요. 보편의식을 온전히 믿고 그것의 힘에 자신을 맡기면 세포 속의 두려움을 비워내고 에고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긍정적 중립 상태의 심화 버전인 것 같네요. 내가 대답했다. 맞아요. 한 가지만 새로 추가됐을 뿐이지요. 헨리가 대답했다. 그걸 실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믿는 동시에 보편의식을 믿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무조건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변화의 과정이 계속될수록 에고는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에고가 소멸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우주의 의지에 굴복하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버금가는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에고는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사실 당신은 전체로부터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초조해하는 쪽은 에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에고는 당신과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사념체예요. 그건 진짜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예요. 에고의 환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우선은 당신이 두려움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집중하세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각각의 두려움은 다른 주파수를 방출해요. 인간의 주된 두려움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인류의 진화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무한한 빛과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죠. 그들은 물리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또 음식과 집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현대사회가 되어서도 계속되다가 사랑이 부족해지고 인간과 지구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자 더 강해졌어요. 지구는 보편지능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리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인간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자연의 법칙은 영의 법칙과 똑같아요. 지구는 의식적인 행성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기 직전인 살아있는 존재예요. 지구의 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도 변화하게끔 만들어요. 지구라는 몸속에 살고 있는 세포들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지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지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지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보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지구와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일단 어머니 지구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부르다 보면 정말로 지구가 당신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라고 느껴질 거예요. 어머니 지구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으로는 자연 속을 거닐기, 정원 가꾸기, 맨발로 흙 밟으며 걷기 등이 있어요. 그 다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감사함을 느끼면 어머니 지구와 당신 사이의 유대가 더 강해져요. 바로 그때가 인간과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를 비롯한 어머니 지구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지구와의 유대감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면 인간은 지구에게 해를 끼치려 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류는 원래의 목적대로 지구의 수호자가 될 수 있어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건가요? 오랜 생각 끝에 내가 물었다. 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진 주파수가 조금 더 높아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며 타성이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과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생기는데 물론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인간을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특히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책을 읽을 때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점점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말하는 거군요. 하지만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처럼 부정적인 변화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스트레스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걸요. 나는 헨리의 말을 끊고 반박했다. 맞아요. 그 말도 사실이에요. 헨리가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꽉 막혀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주의 은밀한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런 기면 상태에서 단박에 벗어나게 해줄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죠. 이런 일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겨운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거나 병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주와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도 나름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지요. 당신의 무의식이 될 정도로 고착화된 패턴을 치유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해요. 그가 말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개입하게 돼요. 사고나 병, 이혼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당신이 이런 패턴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당신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아무튼 고난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정체된 에너지를 풀어줄 수 있어요. 당신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든다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들 자신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보편지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렇게 돼요. 나는 오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질병이 부정적인 패턴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의 혼은 부모에게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암을 앓겠다는 조건에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부모의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고통은
당신의 현실의 일부이고 많은 진보한 영혼들이 여전히 물리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겪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만 보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때때로 보편지능은 고통을 이용해서 인간이 더 빠르게 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안 보이나요?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주 재미있네요. 당신도 잘 알겠지만 인간은 성공하기 위해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헨리에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죠. 일본에서는 최고의 검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당금질하고 내리쳐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렇게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역경을 극복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강해져요. 높아지는 영적 에너지를 감당하려면 이런 강한 내면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요. 사람들이 가끔 별다른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내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는 그 어떤 도움이라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특히 여자들은요. 나에게 하는 말인 듯한 티를 슬쩍 내며 헨리가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끝도 없이 나불대는 사람에게 적당선을 긋고 싶을 때나 인종차별주의자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이 정말로 부적절해요. 종교적 각본, 문화적 각본, 가족 각본에 의해 학습된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말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요. 다른 많은 두려움처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인류의 초기 진화 단계에서부터 생겨났어요. 버려진다는 것은 집단에서 낙오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양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그 특성상 인간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도록 만들지요. 이런 각본에 얽매여 있다면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진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줘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을 존중하면 돼요. 예를 들어 좀 전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당신의 말 또는 행동이 불편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사람이 단점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나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대라면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저 자리를 떠나버리면 돼요.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물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헨리가 대답했다. 감정체의 높은 주파수 영역에 있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진솔하게 살 수 있고 안정되고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게 되죠. 말은 쉽지만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내가 헨리의 말을 끊었다.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그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꾸준히 발전해 왔어요. 어렸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개성을 전부 숨겨온 거죠.
당신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물려준 것은 가족인데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조상의 패턴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라온 시대의 영향도 받았죠. 하지만 당신은 그 이후로 이런 두려움의 상당 부분을 직시하고 깨뜨렸어요. 나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30대 초반에 전생회기 워크숍을 연 적이 있었는데 그 고객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어요. 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지고 당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이후에도 그런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당신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직시하게 되었지요. 그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신념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신념을 포기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니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두려움을 하나하나 지어나갈 때마다 헨리가 말했다. 에테르체에 새겨진 부정적인 패턴은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그걸 프로그램할 필요가 없어져요. 더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나는 내 가장 큰 재능이 감정적인 재능이나 물리적인 재능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려고 했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헨리가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직시하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전략이 더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겠다는 나의 결심을 말하는 건가요? 나도 말하기 껄끄럽고 상대방도 듣기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행동은 당신과 그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그 사람 모두가 두려움을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거절당할 두려움을 무릅쓰는 것이 바로 거절당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놀라운 이득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더 커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봤기 때문에 에너지가 극적으로 커진 거예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면 에너지는 정체돼 버려요. 마치 강물을 막고 있는 댐처럼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는 걸 두려움이 막는 거죠. 잘하고 있으니 그대로만 하세요. 그건 그렇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고 싶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 편의상 그라고 하죠.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분노함으로써 타인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인류의 초기 역사 때, 그러니까 전생에서는 이 사람이 두려움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분노를 이용하면 아내가 곁을 떠나가거나 직장에서 잘리기 일쑤죠. 이런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가 생겨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그가 진화함에 따라 사라지죠.
당신이 분노를 사용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니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나는 여자니까 내게는 그런 특징이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덧붙였다. 혹시 일부러 그렇게 설명한 건가요? 나는 당신이 자신의 대처 방식을 관찰해 보았으면 해요.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상대의 믿음이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이건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그들은 어떤 방법을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그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데 먼저 사용해보며 확인하는 것을 선호해요. 내가 반응했다. 인정해요. 나에게 적용하기에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나도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었지만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그렇게 할 때 나의 삶과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주의를 다른 사람의 삶과 문제에 돌려버린다는 걸 알겠네요. 나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동기라고 언제나 믿어왔는데 지금 보니 나의 에고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나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지만 동시에 작고 폐쇄적으로 유지되는 나의 세계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헨리가 대답했다.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미지, 변화,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해 왔어요. 헨리가 다른 주제를 꺼내기 전에 내가 급히 말을 꺼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나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큰 목표를 세워놓은 게 아니더라도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마저 느낄 수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하게 돼요. 죄책감 때문에 참된 풍요로움의 상태에 근접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다면요? 내가 물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왜 풍요로워져야 하는 거죠? 참된 풍요로움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헨리가 대답했다. 그건 사랑, 성공, 돈처럼 우주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베풀도록 만드는 파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결핍적 사고의 한 형태예요. 내가 받는 좋은 것을 제한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반대죠. 자신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다른 사람도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참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돈, 시간, 사랑, 재미, 섹스, 음식 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내가 말한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핍적 사고는 질투와 탐욕의 삼염체를 강화하고 가슴이 다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사이에 간극을 만들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경우에는 내가 덧붙였다.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더 채워지지 않아도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두려움을 누그러뜨린 거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딱 하나 더 있어요. 에고는 통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신이 소멸할까봐 두려워해요. 에고의 예상이 맞긴 해요. 당신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면 에고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지점으로 돌아왔네요. 결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에서는 그게 개인적으로서 존재하겠다는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내 소유라는 생각은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뭔가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에고가 욕망을 만들어내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욕망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 짓기 전에 당신에게 핵심을 알려줄게요. 두려움은 당신의 세포와 에테르체에 에너지가 정체되도록 만들어서 내가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런 두려움을 없애면 당신의 주파수는 높아지고 나는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 당신의 육체와 감정체, 정신체, 영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내일 계속 이야기해요. 이제 새로운 주제에 들어갔으니 조금 쉬고 나서 개운한 상태로 만나자고요. 헨리가 떠났을 때쯤 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영혼의 마라톤을 하고 있고 헨리가 나의 코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헨리는 내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에고의 통제와 싸워 이기는 팁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나는 미지, 변화, 거절, 실패,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지금 유일하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이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이었으며 그것을 나의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참 나의 영혼, 죽지 않는 나 자신의 일부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잠깐 사이에 깨닫게 되었다. 분명 이 두려움은 에고의 두려움이었다. 에고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마치 나 자신의 두려움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든 것이다. 전에도 많이 배웠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실천해 옮기는 것이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다. 창의적인 모험, 아무런 걸림도 없이 활짝 펼쳐진 모험으로의 초대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 이 두려움을 없애고 나면 그 어떤 길도 배움의 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문득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의 말이 떠올랐다.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옷이 충분히 있든 없든 간에 일상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곡식을 거두거나 곡간에 저장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예수의 말을 되새겨보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이나 신 앞에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전혀 없다. 나의 가짜 자아인 에고에게도 물론이고 말이다. 확실한 사실은 지금은 우선 기네스 맥주를 들이키며 쉴 타이밍이란 거다.